자, 문학 교과서 뭐 뒤에 나올 이야기는 뭐 분석이 해도 좋고 읽기도 해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문제 내용이 내 나름대로는 내용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정도 다를 테니까. 자,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5월에 보통 이제 공통교육 과정에는 국어를 했었는데 그걸 작년에 처음으로 버려왔어요. 버리고 화독작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해봤거든요. 괜찮고 뭐 재밌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인가 그제 이제 그 합격생이 문자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이제 5월에 또 교과서 분석하시겠네요 이러더라고. 교과서 분석할 텐데 자기는 이 교과서 분석이 너무 좋았대. 근데 이 친구 들을 때는 공통교육까지 교과서 분석이었어요.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야. 이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은 화독작을 하지 옛날에 공통교육과정 교과서는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는 너무 수업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수업이 무지 좋았어요. 단지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문제 유행이 좀 달라지다 보니 나도 좀 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내용을 좀 바꾼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바꿨었습니다. 그래요. 5월 개강이라 하면서 개강이네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문학 교과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는 미래인에서 나온 박민호 선생님, 그죠? 주저자가 박민호 선생님입니다. 그걸 보고요. 그 다음 보통 교과서를 분석할 때 우리가 내용을 볼 때는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고 주로 교사형 지도서를 많이 봐요. 근데 이거는 교사형 지도서가 아니고 교사형 교과서를 봅니다. 교사형 지도서와 교사형 교과서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교사형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장점이 있어요. 교사형 지도서에 담긴 내용의 많은 부분이 교사형 교과서에는 그대로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 그죠?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문제인데 이거 작년에 내 문제거든요. 올해도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바꿀 필요 없어서 이번 주 거는 안 바꿨어요. 보고 좀 바꾸고 내용을 더 할 거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냥 기존 그대로 가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연습하는 거니까 뭐 이름도 한번 더 써보면 되는 거니까. 단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연습하는 거라 해도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내 말의 요지는 제대로 좀 써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대로 써보라고. 대충 쓰지 마시고 제대로 써보고 또 시간 나면 옆에 사람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채점 기준은 아니지만 예시답이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써두긴 했는데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답들이 많거든요. 주로 나는 이제 내가 먼저 써보기 때문에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쓰질 않아요.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것도 뭔가 좀 달라도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답이 있고 그 다음 되도록 문제를 내용 위주로 잘 안 내요. 요구할 때는. 그거 말고 되도록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그 교육과정에 맞게끔 성취 기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임용 문제는 사실 내용을 묻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낯선 텍스트일 낯선 텍스트는 내용을 물어봐요. 근데 낯선 텍스트가 아닐 때는
교육과정을 항상 앞에 성취 기준을 앞세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복습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해했죠? 복습의 의미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우리가 다 보고 난 뒤에 푸는 거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죠? 그렇지만 연습은 제대로 해보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두 가지죠.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답 쓰지 말고, 다른 연습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서 오늘 수업 마치고 또 채점 기준 뒤,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보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 집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답 써보고. 알겠죠? 다시 답 쓸 때는 시험지에 바로 밑에 답을 썼는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답을 써본 사람들이라면 또 이 막고 집에 와서 있잖아요. 답 쓴 걸 막고 난 뒤에 다시 또 가리고 딴 데 써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답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쓴 것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우리가 공부 다 끝나고 난 뒤에 있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답 쓴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쓴 답하고 비교해 보고 그러면서 내가 쓴 답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봐가면서 이해하면 답 쓰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인원 앞부분에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삭제하더라고, 그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 한 단원씩 보는 걸로 원칙을 하겠습니다. 내가 5주 계획 잡아놨거든요. 5주? 한 단원씩 보는 걸로 원칙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 무지 길어요. 어떤 거는 4단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문학사 전체에 다 보는 거잖아. 왜? 그죠? 갈래 다 보거든요. 그래도 원칙은 한 주에 하나씩 정도 보는 걸로 원칙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의 요지 뭐냐면, 미리 여러분들 분량을 보고 내용이 많을 것 같으면 미리 조금씩 읽어오는 것도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고, 그죠? 오늘은 아닐 테니까 그냥 해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설하고 내용을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게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 여기 제일 앞쪽에 이렇게 내보면, 그죠?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단원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대단한 설정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는데, 문학은 딱히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대단한 지도 방안도 사실 국어 할 때는 내가 꼭 확인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문학은 특별히 제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패스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타학년과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니까, 그죠?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을 넘기면 문학의 기능과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원리. 됐죠? 근데 그 밑에 소단원을 보니까 첫 번째 문학의 본질이 있고요. 두 번째 문학의 내용과 형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개 질문을 내가 던져볼게요. 조금 전에 내가 읽었던 이 1단원의 제목이 문학의 기능과 원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단원이 문학의 본질,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라 합시다. 그죠? 혹시 여기서 어떤 뭐 생각나는 게 없나? 응? 소단한 명과 대단한 명이 다르다. 소단한 명과 대단한 명이 다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명이 문학의 기능과 원리잖아. 그죠? 기능과 원리는 뭐에 중시해요? 수행을 중시하는 거잖아. 주로 이제 다르게 말하면 기능, 원리란 말도 잘못됐어요. 응? 왜 기능과 원리가 잘못됐을까? 원래는 기능에 대응되는 개념은 전략이에요. 기능과 전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리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예전에 내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태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본질 원리의 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아닙니다. 그 당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주명이에요. 범주명. 이게 무슨 원리라 해서 원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범주명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냐? what에 대한 원리, 지식.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제적 지식. 응? 그래서 행동동사가 뭐라 했어요? 무엇임을 안다에 대한 지식. 아시겠죠? 안다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원리는 뭐라 했어요? 원리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기능, 전략에 해당되는 것. 그죠? 스킬 또는 스킬스와 스트레티지에 해당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단어명, 범주명은 원리라고 잡았지만 그 당시 이걸 뭐라고 하자 했냐면 기능 또는 전략 이렇게 하자라고 논문 엄청 많아요. 그런 논문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what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뭐가 돼요? 방법에 대한 거예요. how. 그죠? how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해? 인지적 교육 내용이에요. 인지적 교육 내용. 이거는 정의적 교육 내용. 그래서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자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보면 큰 제목이 문학의 기능과 원리를 했다는 것은 보세요. 이 기능과 원리라는 말이야. 안 맞죠? 정의가 안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그죠? 안 맞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문학의 기능과 원리라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소단원이 문학의 본질이 있는 거야. 문학의 본질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건데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 전혀 정의가 안 맞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학의 내용과 형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기능과 전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학의 내용과 형식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 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바로 기능과 전략, 원리잖아. 전략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내용과 형식이 들어갔으니까 안 맞죠, 뭐가. 전체적으로 이 체계는 안 맞아요. 체계는 안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따지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범 보이기를 해주는 거야. 뭘 모르고 쓰면 이렇게 현상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이제 알잖아. 이 체계를 보면서, 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 이제는. 맞죠? 들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작품 해설이 있고, 왼쪽에 차시가 있죠. 그죠? 차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10차시예요. 이 차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시라는 개념은, 그죠? 시간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고등학교는 50분, 1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중학교는 45분, 이렇게, 초등학교는 한 40분이 되잖아요. 왜, 그죠? 그 개념이 바로 차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학교에서는 10차시니까, 그죠? 보통 한 2주 정도에 거쳐서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교육과정의 문학의 내용 체계로 본다면요, 앞쪽에 있는 문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 체계의 영역에 보면, 여러분 저번에 우리 교육과정 했잖아요. 그죠? 그 문학의 본질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은 아마 상위 개념이 수용과 생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가. 맞죠? 문학의 수용과 생산인가 아마 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강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2쪽에 가보면 문학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학습 목표가 있죠?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하며 문학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던 말이죠.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그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기억을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이게 되죠? 인식을 넓히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 아시겠죠?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가운데 표가 있잖아요. 왜, 그죠?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을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이끌게 보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됐어요. 그 밑에 두 번째 질문이 이끌게 보면요. 문학의 기능 중 미적 기능과 관련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미적 기능. 저번에 여러분들 교육과정 할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이 용어를. 그죠? 기억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문학은 세계를 인식하고 우리 삶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질문이 이끌기에 뭐라 돼 있어요?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들어가면 그 원 안에 뭐라 돼 있어요? 문학은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식적 기능의 양이에요. 인식적 기능. 그래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맞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게 바로 인식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한다. 이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윤리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됐죠? 그게 바로 윤리적 기능입니다. 그럼 그 밑에 정서적, 미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죠? 이 사실은 정서적 기능은 교육 과정에 없는 말인데 미적 기능이죠. 그러니까 미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야 돼?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이래 있어요.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교육과정을 알고 지금 요 밑에 있는 12쪽의 그래프를 보면 뭔가 설명하는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배를 매며를 보면서 실제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볼 건데 12쪽의 제일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뭘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해요. 이게.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이 단원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작품 1 또 작품 2를 통해서 뭘 공부해야 되나 하는 걸 파악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느끼게 되냐면 물론 작품 그 자체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될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서 12쪽 밑에 뭐라 되어 있어? 배를 매며를 감상하며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이해한다. 이래 있잖아. 왜? 그죠? 정서적, 미적 기능. 쉽게 말해서 미적 기능이라는 것에 무게를 둔다. 이래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17쪽에 한번 가보세요. 17쪽 가보면 문학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2번 있죠. 2번 문제가 뭐예요?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목표 학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목표 학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를 매며를 보면서 매매를 보면서 적어도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해보자라는 이 학습 활동에 문학 활동을 정확하게 해낸다면, 그죠? 해낸다면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18쪽에 봐보세요. 보면 뭔가 앞에서 한 개 빠져 있잖아요. 미적 기능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미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18쪽에 가보면 백석의 백화를 보면서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생각해보자 라고 돼 있잖아. 이는 뭐가 돼요? 적용 정도 되겠죠. 적용. 학습 목표 학습에 대한 적용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13쪽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작품 제목을 가지고 이제 소제목을 삼았다. 그죠? 배를 매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승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절제된 시어로 내면의 깊은 서정을 보여주는 그의 시는 특히 이미지의 탁월한 구사를 보여준다. 이미지에 굉장히 중시한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작품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4쪽에 가보면요. 왼쪽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교사인 교과서를 했잖아요.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수업 포인트를 보면, 배를 매는 과정과 사랑의 과정의 유추관계 파악하기. 그러니까 이 말은 수업의 포인트가 이것이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라 이거잖아. 맞죠?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당장 읽어가지고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 거꾸로. 아, 이 수업의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랑의 본질에 관한 시적 화자의 깨달음과 정서 및 태도 이야기, 그 시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작품 개관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작품 있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위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물론 학습 활동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왼쪽에 작품 개관에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작품 개관에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특징에 해당 내용을 대체로 오른쪽에 다 적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매매라는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매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죠? 근데 배를 매는데 밧줄이 뒤에서 갑자기 날아왔어요. 맞잖아요. 갑자기 날아왔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밧줄이 날아오는 이런 일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온다. 갑작스럽다. 운명적이다. 맞죠? 갑작스럽다. 운명적이다. 그 일련의 요약을 보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맞죠? 그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이래 있죠. 사랑은 이랍니다. 갑자기 사랑은.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일련을 보면 뭐 사랑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죠? 현상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연에 와서 사랑은 하면서 반쯤까지 딱 찍어놨어요. 위에는 보면 일련에는 어디에도 반점도 없고 온점도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연에 와서 사랑은 하면서 한호 없이게끔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연히.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1년에서 우연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잖아요. 맞죠? 갑작스럽게, 운명적으로,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아까 1년에서는 밧줄이 날아왔다 했고, 여기서 밧줄을 받는 것이다. 아, 1년의 현상을 통해서 뭘 느낀 거야? 아,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맞죠? 일종의 어떤 느낌이야? 응? 일종의 유추죠. 맞잖아요. 유추입니다. 우리 설 같은 데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설이 보면 대체로 앞부분이 주로 뭐예요? 체험적 사실. 체험적 사실로 인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이룬다면 그게 바로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체험적 사실이 다 뭐가 돼요? 일종의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현상입니다. 현상에 대한 깨달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호숫담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는 거야? 일종의 사랑은 운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운명적인 사랑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됐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사랑.
이런 운명적인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가보면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이제 나아가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뭘 본 거야? 환경을 둘러본 거죠. 맞죠? 환경을 보니까 잔잔한 바닷물이 있고 그 위에 구름도 있고 빛도 있고 시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또 함께 배가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배를 메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환경이죠.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를 만났어. 만나면 나는 그 만나는 그 여자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있잖아요. 그죠? 존재에 지금 현재 모습만 만나는 거냐? 아니라고. 그 여성의 과거의 모습도 만나는 것이고 미래의 모습도 만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도 만나는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그 여성의 감정도 만나는 것이고 맞잖아요. 주변 환경도 만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만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됐죠? 그렇게 함께 메어진다. 그래서 설명이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랑에 맺어지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메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사랑이라는 것,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맺어지는 것도 처음 알았고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잖아. 그래서 뭘 하게 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됐죠? 빛 가운데 배는 울령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환경에서 울령이면서, 그죠? 온종일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한 3개월 지나면 서서히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지만은, 6개월 지나면 서서히 현실이 눈에 이제 들어오겠지만은, 1년 지나면 계속 가야 돼, 헤어져야 돼 생각하겠지만은, 계속하면 3년 가겠고, 3년 가서 또 내가 저 애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또 한 번 더 눈길이 돌아봐지겠고, 그죠? 그대로 가면 7년을 가는 것이고, 못 가면 헤어지는 거고, 맞잖아요. 울령이면 얼마 안 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죠?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시작이 되는 과정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밧줄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밧줄로 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배를 매는 것. 어쩔 수 없이 배를 매는 거, 그죠? 그렇게 비유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에서 뭐가 된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와 관련있는 모든 것과 함께 한다는 것,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온종일 울렁이는 배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뭐, 이거 경험 안 해봤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특징. 자, 특징이 보면 유추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15쪽에 보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 그죠? 그러니까 배를 매는 이런 현상인데 그걸 유추해서 사랑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죠? 거기서 유추가 바로 나타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는 울령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정서가 뭐라 되어 있어요? 설렘이라 되어 있죠, 그죠? 환희, 경이로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어조는 뭐예요? 성찰적인 어조, 뭔가 깨달음이 되는 어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사색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어조는 사색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때요? 태도는 담담하다. 잘했어요. 담담하다. 그죠? 일종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란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 맞죠? 그게 시적 화자의 태도가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시 잘 썼다.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16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1번은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아까 앞에 알아봐라 했으니까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 맞죠? 사랑하게 될 대상 정도 될 것이고, 밧줄은 인연, 부둣가는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적화자의 정서, 그 밑에 있죠? 양가로 3번에 빛 가운데 배는 울려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하는 거에서 일종의 설렘, 환희와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게 바로 정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로 봐야 될 게 17쪽. 그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해보자. 이 크게 본다면 이것 자체가 바로 뭐가 돼?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정서를 쓰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냥 미적 기능이죠.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접근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리듬, 두 번째가 비유. 됐습니까? 리듬과 비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예시답안에 보면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이 느껴지게 한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런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미적 기능이 되는 것이죠. 미적인 장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유죠.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다로 비유하고 있다. 그죠?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연성, 갑작스러운 일. 맞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밧줄로 배를 매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것이다. 아까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리듬이나 비유로 이해했으면, 그죠? 이 리듬과 비유를 넣어서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심정을 적절한 비유와 리듬을 통해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답을 쓸 때는 쭉 늘려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18쪽 가볼게요.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석에 백화라고 되어 있다. 그죠? 백화가 바로 뭐예요? 자작나무. 그죠? 자작나무입니다. 요즘은 뭡니까? 요즘에 새로 아파트 지으면 전부 다 자작나무를 많이 심더라. 내가 요 근래 막 새 아파트에 많이 가봤거든요. 전부 다 자작나무를 심더라. 그게 일종의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그 내가 새 아파트 갈 때마다 자작나무 밑에서는 한번 앉아봐요. 내가 진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야, 그 시원하고 좋더라고. 바람 소리도 좋고. 자, 읽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다 한 겁니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오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 샘이 쏟는 바구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 이야기하면서 저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둔다 했어요? 일종의 리듬이죠.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게, 그죠? 문장이 구성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적으로 비슷하면서 뭐뭐도 자작나무다.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심상이죠. 이미지. 맞죠? 라는 측면에서 특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세요. 정서적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죠? 그걸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여기는 이미 처음부터 리듬감과 심상이라 밝히고 있잖아요. 만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야 돼? 주된 이 시의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주된 특징이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 배를 매면은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리듬감과 비유에 초점을 뒀잖아. 맞죠? 근데 이 뒤에는 비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리듬감과 심상에서 초점을 두는 거죠. 됐죠? 그렇게 빨리 찾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시행 끝에 특정 시구, 뭐뭐도 자작나무다를 반복 배열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 다양한 심상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쉽죠?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면, 자, 프린트물 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이 지금 1, 2, 3번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풀어봤다 하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이 학습 목표가 아까 앞에서 읽어줬던 학습 목표 그대로 위에 제가 제시해뒀고, 그 목표에 맞게끔 이제 주로 이제 문제를 낸 거니까. 위 작품을 보기와 같이 이해할 때 1부터 3이 비유하는 바를 순서대로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기 보면 이 작품은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비유하여 사랑의 본질을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학습 활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일은 뭐예요? 일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운명적으로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다. 근데 빈칸이 있으니까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됐죠? 아, 어린지 몰랐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 다음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 이거는 뭐라 했어요? 이렇게 사랑이 메어지는 것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맺어진다 했지만 사실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 사람과 관련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또 그 사람과 관련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유를 표현 방법과 리듬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하라. 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학습 활동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럼 표현 방법과 리듬을 중심으로 근거를 들으라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까 빗댄다 했잖아요. 왜? 표현 방법. 맞죠? 비유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매는 행위를 사랑에 빗대고 있다. 맞죠? 사랑에 빗대고 있고,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됐죠? 예시답이니까 뭐 알아서 참고하세요. 자, 3번. 다음 작품 읽고 감상할 때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지 리듬과 심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라. 그죠? 이건 아까 리듬, 심상 두 가지로 한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시행 끝에 특정 시구를 반복 배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그런 다양한 심상을 활용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를 통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서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쉽죠? 네. 처음이니까 이제 이래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처음은 원래 그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쭉쭉 나갑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